제 83화 소림파를 없애겠다고. 에이. 다 쓰러져가는 소림파 현판을 놓고 탕명과 숭산파 대사형 백사옹이 마주섰다. 숭산에서는 숭산파의 위세가 절대적이었다. 게다가 백사옹은 숭산파의 대사형이다. 그런 그였기에 자신이 사용할 무공을 미리 알려주며 윗사람으로서의 체면을 차리려 했다. 그런데 탕명이 대구수를 대가리라 했다. 이놈! 대가리를 부숴놓으마! 백사옹의 주먹이 탕명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헉! 확실히 달랐다. 막내 제자 약진의 주먹과 대사형 백사옹의 주먹은 날라오는 각도와 빠르기가 확연히 달랐다. 탕명이 머리를 단단히 보호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머리가 박살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예! 백사옹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대사형이었다. 머리를 공격할 듯 내리꽂던 주먹이 어느새 방향을 바꿔 탕명의 가슴에 적중됐다. 백사옹의 경고는 역시 허풍은 아니었다. 단지 두 차례 백사옹의 주먹을 맞았을 뿐이었으나 탕명은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다행히 탕명의 내공이 근래 들어 강해졌고 백사옹이 5할 정도의 힘만 사용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소중한 심장이 터질 뻔했다. 얻어맞은 탕명은 정신을 못 차렸지만 때리는 백사옹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다. 탕명이 자신의 주먹을 여러 차례 맞았건만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기 때문이다. 이놈 봐라! 백사옹이 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처음에는 5할 정도의 내력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탕명이 멀쩡히 버텨내자 이젠 사정을 봐줄 상황이 아니었다. 탕명이 죽지 않을 정도까지 진기를 끌어올린 백사옹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예! 탕명의 눈앞에서 불똥이 튀었다. 백사옹의 주먹이 자신의 심장을 터뜨릴까 두려운 탕명이 가슴을 보호하자 이를 눈치챈 백사옹의 주먹이 어느새 쭉 펴지며 탕명의 아구창을 돌린 것이다. 상대가 미우니 자연히 주먹이 얼굴로 향했다. 어이쿠! 귀싸대기를 맞고 나니 탕명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시원하게 탕명의 따귀를 날린 백사옹은 신이 난 듯 사정없이 탕명의 가슴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그러자 탕명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백사옹은 멈추지 않았다. 아직도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 탕명의 머리를 수그리게 만들고 싶었다. 이놈! 예! 이번에는 탕명의 단전에 정통으로 백사옹의 주먹이 명중했다. 백사옹의 숭양대구수가 단전에 꽂히자 탕명의 단전에서 기혈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한번 발동이 걸리자 탕명 자신도 요동치는 기혈을 제어할 수 없어졌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심장은 터질 듯 뛰고 단전은 요동치자 잠재되어 있던 탕명의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외계신공. 바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외계신공의 능력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순간 탕명의 두 눈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외계신공은 상대방의 무공을 흡수하는 능력이다. 외계신공이 작동하려면 몸과 몸이 부딪히고 무공이 실린 상대의 주먹을 직접 맞아야 한다. 지켜보는 사람 누구도 알지 못했다. 탕명은 지금 백사옹의 숭양대구수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중이었다. 이야! 탕명의 두 눈에서 푸른빛이 발산되며 한 차례 비명이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모두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탕명의 기혈이 끓어오르면서 순식간에 외계신공이 반응했고 어느새 백사옹의 숭양대구수를 탕명이 펼치기 시작했다. 소림파 제자라던 탕명이 숭산파의 절기인 숭양대구수를 펼친다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헉! 이럴 수가.
지켜보던 천봉은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탕유의 신비한 능력이다. 눈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탕명에게서 천봉은 17년 전 탕유의 옛 모습을 본 것이다. 천봉이 기억하는 17년 전 탕유는 그야말로 희한한 소녀였다. 처음에는 그저 천부적으로 전사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다. 사부인 선우 무도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온몸으로 흡수했기 때문이다. 제자가 된 지 불과 몇 달 사이에 탕유의 무공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대사형 상춘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탕유는 마공의 천마신법을 흡수했고 모용복에게서는 모용세가의 절기인 건곤무양신공을 형산파에게서는 원공장을 흡수했다. 심지어 아미산에서는 호랑이와 싸우며 복호장법을 체득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천봉이다. 천봉은 기쁘기도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이럴 수가. 탕명, 저 아이가 탕유의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니. 하지만 탕유와 탕명은 분명 다른 점이 있다. 탕유의 신비한 능력은 오롯이 청동귀걸이에서 나온다고 했다. 한데 탕명은 탕유의 청동귀걸이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탕명 저 아이는 신비한 능력을 타고난 것인가? 천봉은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벼댔다. 사실 놀라기는 탕명을 상대하고 있는 백사홍이 가장 놀랐다. 마치 거울을 보고 무공을 펼치듯 탕명이 자신의 숭양대구수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 대체 정체가 뭐지? 탕명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장법을 펼치자 놀란 백사홍은 그만 대처할 생각도 못했다. 탕명의 주먹에 어깨를 강타당했다. 백사홍은 뒤로 3걸음이나 물러서서야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럴 수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태에 백사홍뿐만 아니라 지켜보던 수양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탕명의 표정이 가관이었다. 두 눈에 푸른 광채를 번뜩거리는 탕명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수양이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탕명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표정인데.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다. 소림궁을 책임지고 있는 수양은 일단 이 사태를 정리해야 했다. 수양이 깊은 한숨을 쉬고는 백사홍과 탕명 사이로 끼어들었다. 탕명의 눈빛이 이상한 것이 더 이상의 비문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수양이 백사홍에게 폭권을 취했다. 대사형, 제가 내일 주 장문을 뵙고 이 문제를 상에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숭산파 대사형인 자신이 어린 탕명에게 일격을 당했다. 더 문제는 숭산파 무공으로 자신이 맞았다는 것이다. 평소 자신감이 넘쳤던 백사홍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너무 황당하여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던 백사홍이 누나를 굴렸다. 오늘은 물러가 달라고? 황당한 순간에 수양이 나서 상황을 정리해주니 백사홍으로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당황한 표정을 숨긴 백사홍이 수양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체면을 중시하는 백사홍은 단박에 꽁무니를 뺄 수는 없었다. 이 일은 이미 장문께서도 허락하신 일입니다. 설마 소림궁이 숭산파에 맞서려 하는 건 아니겠지요? 숭산파 장문 준행선이 이미 허락했단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준행선의 마음부터 돌려야 한다. 수양이 한 걸음 더 나섰다. 알겠습니다. 저희에겐 갑작스러운 일이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 장문을 뵙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며칠만 여유를 주세요. 백사홍이 어찌할지 누나를 굴렸다. 백사홍은 수양이 아미파 제자임을 알고 있다. 중년에 이른 수양의 무공도 절대 만만하지 않음도 알고 있었다. 이미 탕명에게 한 차례 쓴맛을 보았다. 게다가 숭안궁 도사들과 여러 사제가 탕명의 요상한 무공을 보았고 모두가 혼란해하고 있다. 자신이 먼저 장문에게 탕명의 요상한 무공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게다가 수양에게마저 곤욕을 치른다면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
소림파 현판을 내리는 일이야. 급할 것 없지?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서 주는 게 좋겠다. 백사홍이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 어깨를 쭉 폈다. 좋소이다. 오늘은 이만 물러갈 터이니 사부님을 뵙고 직접 말씀드려 보시오. 그래 봐야 결과는 뻔하겠지만 백사홍이 얼이 빠져 있는 탕명을 보며 물었다. 너 탕명은 반쯤 얼이 빠져 있었으나 백사홍이 자신을 부르자 노기를 띠며 백사홍을 노려보았다. 왜요? 탕명의 눈에서 푸른 기운이 감돌자 멈칫한 백사홍이 마지막으로 너스레를 떨었다. 내 놈이 감히 숭산파의 무공을 흉내내다니. 내 놈의 방자한 행동은 나중에 가르침을 내리겠다. 끝까지 어이없는 백사홍이었다. 나중에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 탕명이 냉랭하게 대답했다. 그러시던가. 탕명은 전혀 백사홍이 두렵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이놈이. 백사홍은 탕명의 행동에 기가 찼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고 말했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렀다. 가자. 백사홍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라지자 수양과 천봉은 서둘러 탕명을 데리고 소림궁으로 돌아왔다. 천봉이 탕명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어휴, 난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려. 탕명, 어찌 된 것이냐? 언제부터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이냐? 혹여 탕유의 청동 귀걸이를 찾은 것이냐? 탕명이 오히려 되물었다. 청동 귀걸이요? 그게 뭔데요? 탕명의 표정엔 거짓이 없어 보였다. 천봉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청동 귀걸이 몰라? 순간 탕명은 양호룡이 뺏어간 청동 가면이 생각났다. 어머니 유품인 청동 가면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동 가면은 개방 양호룡이 빼앗아 갔어요. 어느새 정상으로 돌아온 탕명의 눈은 천진난만했고 진실하여 보였다. 천봉과 수양은 탕명이 거짓을 고한다 생각지 않았다. 천봉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오늘처럼 상대의 무공을 흡수한 것이 처음이었단 말이냐? 네, 저도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단전에서 기열이 치솟았고 순간 백사홍의 무공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참. 천봉은 신기하고 흥미롭다는 표정이었지만 수양은 달랐다.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연발한 수양의 표정은 천봉과 달리 심각했다. 정령이 아이가 어미의 정처를 밟으려 하는가. 17년 전 탕유의 청동 귀걸이가 어떻게 무림을 뒤흔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하는 수양이었다. 희대의 살인마 모용각조차 탕유의 청동 귀걸이를 탐내지 않았던가. 인간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길 소원한다. 청동 귀걸이는 인간의 욕망에 기름을 부었고 청동 귀걸이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무리민이 달려들었었다. 물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 수양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탕명. 내 얘기를 잘 듣거라. 탕명은 수양의 표정이 진지한지라 자세를 바로잡고 답했다. 말씀하십시오. 내 오늘 보니 내가 어머니의 신비한 능력을 물려받은 듯하구나. 하나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뜻밖의 말에 탕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위험하다고요? 그렇다. 내가 숭산파의 무공을 흡수한 것이 너의 의지와 상관없음을 나는 믿는다. 하지만 숭산파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무공을 훔쳐 익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가 훔쳤다고요? 탕명은 어이가 없다. 밉상인 백사홍의 무공을 탕명이 뭐가 좋다고 훔치겠는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수양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탕명. 내가 숭산파 무공을 하고 또 무당파 무공을 한다면 숭산과 무당이 어찌 생각하겠느냐? 수양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탕명의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황당하겠지요. 자고로 문파마다 고유의 무공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무공을 발전하고 계승하는 게 문파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내가 무당이나 숭산의 무공을 흡수해버린다면 그들로서는
문파의 존립이 흔들리는 엄청난 일인 것이다. 탕명이 모르고 한 일이라니 어쩔 도리는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이다. 수양은 이참에 탕명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으려 했다. 탕명. 이후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너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 명심해야 한다. 네, 수양이 너무 몰아붙이는 듯하자 천봉이 나섰다. 탕명.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맨손으로 겨루지 않는 것이야. 특히 내공을 겨뤄서는 안 된다. 정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검을 사용하거라. 좋은 방법이다.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휴유. 수양은 안심이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탕명의 다짐을 받긴 했지만 왠지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84화 소림파를 없애겠다고 3. 숭산파 장문 준행선은 올해 70을 넘긴 무림의 대선배이다. 온통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숭산 최고 어른 준행선과 숭산 제일 미녀 소림궁 수양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숭산에 머무는 것은 같았지만 두 사람 모두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기에 준행선과 수양이 마주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준행선은 수양이 아침 일찍 찾아온 이유를 뻔히 알고 있다. 수양 도장, 그간 잘 지내셨는가? 수양을 바라보는 준행선의 표정에 묘한 의구심이 서려 있다. 수양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소림궁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라 그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수양은 고요하게 잘 지내는데 어제 소림궁에 불청객 백사홍이 찾아온 것을 은근히 돌려 꼬집은 것이었다. 길게 돌려 말해봐야 서로 피곤하다. 준행선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소림파가 방치된 지 15년이 넘었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준행선이 말꼬리를 트자 수양이 고개를 들어 똑바로 그를 응시했다. 그렇군요.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주 장문께서 장문이 되신 지도 17년이 되셨군요. 준행선이 움찔했다. 수양의 말에 가시가 돋아 있었기 때문이다. 얕은 침음성을 흘린 준행선은 17년 전 자신이 장문직에 오르던 순간을 회상했다. 17년 전이었다. 수양이 처음 소실산 중턱에 소림궁을 세우려 할 때 아미파와 숭산파 간에 커다란 분쟁이 있었다. 그 당시 숭산파의 장문은 준행선이 아닌 사음수라는 사악한 여자였다. 사음수는 마음이 악독하고 손속이 사납기로 유명했다. 그 당시 여장문인 사음수의 바로에 숭산파 남자 제자들은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고 반면 여제자들은 숭산파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활개를 치고 있었다. 숭산을 주무르며 위세를 떨치던 사음수는 처음부터 아미파 제자인 수양이 숭산에 도관을 세우는 것에 반대했다. 도관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아미파 장문 일절이 기회를 보아 숭산에 절을 세우려 한다는 것을 사음수는 단박에 간파했기 때문이다. 사음수는 숭안궁 도사들을 동원해 수양이 소림궁을 세우는 일을 계속 방해했다. 결국 대로한 아미파 장문 일절과 사음수 간에 피할 수 없는 일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수양의 일을 돕고 있던 선우 무도와 모용원은 발벗고 나서 일절을 도왔다. 사음수는 일절에게 일격을 당해 팔이 잘리고 숭산파 장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때 사음수를 대신해 장문에 오른 것이 바로 지금의 장문 준행선이었다. 준행선은 젊은 시절부터 장문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문파나 그렇듯 준행선과 그의 3의 사음수는 차기 장문 자리를 놓고 다퉜는데 무공이 강했던 사음수가 결국 준행선을 누르고 숭산파의 장문직을 차지했었다. 장문 도전에 실패한 준행선은 이곳저곳을 떠도는 떠돌이 신세가 됐다. 그런데 사음수가 쫓겨나자 포기했던 장문 자리가 준행선에게 저절로 굴러들어왔다.
준행선이 숭산파 장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수양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양을 바라보는 준행선의 얼굴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듯 난처한 표정이었다. 세상사가 그렇듯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진다. 반면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의 짐은 점점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다. 준행선도 그랬다. 소림국만 떠올리면 지난 시절 자신이 신세졌다는 마음의 짐이 떠올라 기분이 찝찝한 준행선이었다. 그런데 오늘 짐스러운 감정이 되살아났다. 수양이 지난 과거를 언급하자 준행선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소림파 일은 나로서도 유감일세. 하지만 황실의 명인이 무턱대고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지. 게다가 도관들은 승려를 들이기 꺼리니 불교와 친밀한 소림궁 옆 소림파가 숭산에서는 유일한 대안일세. 준행선이 나름의 고충을 말하자 수양이 말문을 텄다. 좋습니다. 그럼 현판을 바꿔 달겠어요. 준행선의 축 처진 두 눈에 이체가 띄었다. 수양의 대답이 묘했기 때문이었다. 현판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고 바꿔 달겠다 했다. 무슨 뜻인지. 수양의 눈에 결의가 깃들였다. 소림파 현판을 소림사로 바꿔 달겠어요. 그리고 고승들이 오시면 저희 소림궁에서 고승들을 모시겠어요. 소림사. 준행선은 수양이 지난 과거를 들춰가며 자신을 압박하리라 생각했다. 아니 적어도 사정을 봐달라 부탁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수양이 이렇게 순순히 숙이고 들어오다니 전혀 예상 밖이었다. 수양의 의중을 파악하려 준행선이 눈을 가늘게 떴다. 소림사라 하심은 당연하지요. 황제가 초청한 고승께서 머무를 곳이니 당연히 저리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야. 그렇지. 처음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준행선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럴듯한 얘기였다. 황실의 명은 따라야 한다. 하지만 도교를 숭상하는 도관들로서 아무리 잠시 머문다 해도 직접 천축국 고승을 모시는 것은 영 내키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소림궁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겠단다. 준행선 입장에서는 썩 괜찮은 제안이었다. 준행선의 표정이 살짝 바뀌자 수양이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양이 조건을 달려하자 준행선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 보시오. 소림파 장문 선우무도가 돌아오면 소림파 현판을 다시 달겠습니다. 허니 지금 소림파 건물은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고승들이 머물 수 있게 말끔히 청소하고 살짝 고치는 건 좋습니다. 수양의 말에 준행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양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선우무도를 위해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이군. 주인이 돌아온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준행선이 판단하기에 지금으로서는 선우무도가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했다. 오지도 않을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들 뭔 문제가 되겠는가? 준행선이 바로 마음을 정했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겠지. 하나 선우무도는 이미 10여 년째 행방이 묘연하지 않소이까? 준행선은 나중에라도 수양이 딴소리하지 못하게 못을 박으려 들었다. 수양이 어디 보통 사람인가? 수양은 준행선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장문,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지요. 저는 꼭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준행선은 선우무도에 대한 수양의 깊은 신뢰가 느껴졌다. 선우무도가 누구인가? 20살 나이에 태천교를 무찌르는데 앞장섰고 공포의 살인마 모용각을 단칼에 처단한 영웅이 아니던가. 무공으로 따져도 숭산파에는 선우무도를 상대할 만한 자가 없다. 혹시나 선우무도가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준행선의 처지가 난처해질 것이다. 늙은 준행선의 머리로도 금방 결론이 났다. 골치 아픈 일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었다. 좋소이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당분간 소림파를 소림사로 바꾸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자는 듯 준행선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런데 내 어제 백사옹에게 희한한 얘기를 들었소이다. 준행선의 표정을 본 수양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단박에 알아챘다. 하지만 어제 일은 준행선이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 일단 준행선이 먼저 입을 떼기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수양이 시치미를 떼자 준행선이 묘한 표정을 지었다. 소림궁에 탕명이란 아이가 숭산파 무공을 흉내냈다던데 그대도 어제 직접 보시지 않았소이까? 준행선은 그저 백사옹에게 전해 들었을 뿐 직접 보지 못했기에 탕명이 숭산파 무공을 흉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만일 어제 일을 직접 보았다면 지금 같은 반응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양이 얼른 준행선의 말을 받았다. 탕명은 정식 소림파 제자는 아닙니다. 기연을 만나 제야의 고수에게 무공을 좀 배웠습니다. 어제는 어린치기를 주체 못해 나섰다가 숭산파 무공을 흉내낸 것뿐입니다. 그저 흉내를 낸 것이다. 준행선이 백사옹에게 듣기로는 탕명이란 아이의 무공이 무척 해괴하다고 들었다. 제야의 기인에게 무공을 배웠다면 약진을 이긴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렇지. 기인을 만나 무공을 배웠다면 약진을 이긴 것도 이상할 것은 없지. 게다가 3대 제자가 단순 비무를 한 것에 대사형인 백사옹이 끼어드는 건 떳떳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 일을 물고 늘어져 봐야 숭산파에 이로운 점이 없었다. 준행선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그렇소이까. 무공이 꽤나 훌륭하다던데 얘 언제 그 탕명이란 아이를 한번 보고 싶소이다. 대사형 백사옹의 눈은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준행선이 탕명을 본다면 곤란한 일이다. 그렇다면 못 보게 하면 될 것이다. 일단 탕명이 숭산파 무공을 흡수한 것은 어찌 넘어갈 수 있을 듯 싶었다. 수양이 잠옷 슬픈 표정을 지었다. 탕명의 어미는 탕명이 2살 때 죽었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떠돌며 살고 있는데 소림궁에서도 곧 떠날 겁니다. 허허, 그런 사정이 있었구려. 산전수전 다 겪은 준행선이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듯 했으나 어찌 수양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겠는가. 분명 수향이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데 약진이 펼쳤던 숭양신장이라면 또 모르겠다. 어찌 상승무공인 숭양대구수를 어린 놈이 한 번 보고 흉내낼 수 있겠는가? 준행선이 슬쩍 화제를 바꿨다. 일절 장문께서는 잘 지내시는가? 일절 사부덕의 장문이 된 준행선이었다. 하지만 일절의 안부가 궁금해 묻는 것은 아닐 것이다. 네. 사부님을 뵌 지는 2년쯤 되었지요. 무탈하시다 들었습니다. 준행선이 눈빛에 이채를 띄었다. 내 듣기로 사천 삼성산에서 저기홍이 무당, 정산, 화산파 사람들과 혈전을 벌였고 거기에 일절 장문이 개입했다던데 수양 도장도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요. 역시 준행선의 목적은 일절의 안부가 아니었다. 수양은 이틀 전에야 탕명에게 들었으나 준행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설마 주장문이 탕명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눈치챈 것인가? 눈치를 챘건 아니건 숭산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수양이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저기용이 죽고 정파인들이 여러 쌍했다 들었습니다. 말꼬리가 트이자 준행선이 바로 치고 들어왔다. 거기에 15세 정도의 아이가 있었다던데 당유의 아들이란 소문도 있고 당유, 당명, 허허, 이게 우연인가? 설마 했는데 준행선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물어올 줄은 몰랐다. 이 늙은이가 왜 이리 집착하는 것이지?
수양이 깊은 수양이었지만 준행선의 노골적인 질문에 얼굴이 약간 상기됐다. 차분하던 수양의 눈빛이 도전적으로 바뀌었다. 주 장문께서도 청동 귀걸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숭산파 장문의 위치는 일반 도가 문파의 장문과는 달랐다. 고고하게 도가를 배우고 실천하며 때로는 황실과 왕래하며 황제의 스승 노릇까지 맡아왔다. 그런 숭산파 장문이 사욕을 부린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행위였다. 수양의 뜻을 어찌 준행선이 모르겠는가? 준행선이 고개를 저었다. 허허, 이 늙은이가 그걸 얻어 못하겠는가? 다만, 그 해괴한 물건이 또다시 세상에 나올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일세. 내 애제자 백일홍이 죽은 것도 다 그 해괴한 청동 귀걸이 때문 아니겠소? 다행이다. 수양은 준행선의 표정이 진실하였기에 일단 한시름 놓았다. 옳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생겨선 안 되지요. 준행선이 쐐기를 박았다. 그 아이가 곧 숭산을 떠난다니 숭산에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듣기로 무당파와 화산파가 당유의 아들을 찾으러 혈안이 돼 있다고 하더이다. 부디 늦지 않게 처리하길 바라네. 숭산에서만 일이 터지지 않는다면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수양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준행선이 따라 일어서며 한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곧 사람을 보내 소림파 건물을 수리하라 하겠네. 네. 그리하시지요. 일단 봉합은 하였다. 하지만 숭산을 나서는 수양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후유. 화산과 무당이 나섰다면 일이 쉽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